68세 암 진단 받고 3천만 원 쓰자 자식들이 달라졌습니다. 완치 후 제가 선택한 것. 엄마 예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봤어. 병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큰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문득 멈춰 섰고 복도 벽에 손을 짚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민수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목소리를 낮춰 말하고 있었고 저는 그 낮은 목소리가 제 귀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2, 3천은 쓰셨다니까 한 5, 6천 정도는 남아있을 거야. 제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고 복도 벽에 짚은 손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아파트는 엄마 명의잖아. 그거 시세가 지금 얼마야? 10억? 그럼 우리 셋이서 나눠도 한 사람당 3억 이상은 되겠네. 심장이 귀까지 터질 듯 뛰었고 다리가 후들거리며 제 몸을 지탱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엄마의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위암 3기입니다. 빨리 수술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진료실 안에서 울려 퍼졌고 저는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큰 병에 걸려본 적 없었는데 암이라는 단어가 제 인생에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의사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입원비와 수술비, 항암 치료까지 하면 최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제 다리가 휘청거렸고 벽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퇴직금과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닥칠 줄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이제 제 곁에는 큰아들 민수와 작은아들 준호 그리고 딸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암이래. 전화기 너머로 큰아들의 숨소리가 멈췄고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진짜요? 그럼 수술해야 하는 거예요. 응, 빨리 해야 한대. 수술비랑 치료비가 2, 3천은 들 것 같다고 하더라. 2, 3천. 그게 지금 당장이요? 큰아들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묻어났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천천히 준비해도 돼. 엄마가 퇴직금이랑 예금 좀 있으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병원 일정 잡으시고 연락 주세요. 전화가 끊기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라는 말이 왜 이렇게 차갑게 들렸을까요? 작은아들 준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라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아니, 잠깐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 엄마, 진짜 바빠요. 나중에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딸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바쁜데요? 수진아, 엄마가 오늘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럼 수술하셔야 하는 거예요? 돈은 얼마나 들어요? 2, 3천 정도 든대. 에휴, 엄마, 저희도 지금 애들 교육비에 대출 이자에 정말 빡빡하거든요? 오빠들이랑 상의 좀 해보세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35년 동안 교단에 서서 남의 자식들을 가르치고 퇴근하면 집에 와서 제 아이들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숙제 봐주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아프다고 하니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고 제 가슴속도 그만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병원에서 수술 일정을 잡았고 입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큰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다음 주 화요일에 입원한대. 수술은 목요일이야.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사 일정 보고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이번 전날 밤 저는 가방을 싸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속옷, 세면도구, 수건 그리고 작은 수첩 한 권을 챙겼습니다. 평소에 쓰던 일기장이었는데 병원에서도 뭔가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이번 당일 아침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혼자 갈게 괜찮아 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속으로는 누군가 함께 와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을 때 옆 침대 환자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자식들이 다 바빠서요. 아이고, 저는 딸이 회사 휴가 내고 왔어요. 수술 끝나고 회복할 때까지 계속 있을 거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술 전날 밤 간호사 선생님이 오셔서 주사를 놓고 가셨습니다. 보호자분은 언제 오세요? 아, 내일 올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영희야. 너 혼자서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고 베개짓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수술은 5시간이나 걸렸고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혈압을 재러 왔을 때 보호자분은요? 라고 물었고 저는
곧 올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까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큰아들 민수가 며느리 은주와 함께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수술 잘 끝나셨어요. 응, 어제 끝났어. 많이 아팠는데 이제 좀 괜찮아. 며느리 은주는 병실 구석에 서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항암 치료도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응, 그렇대. 수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항암 치료비가 또 얼마나 들어요? 민수의 목소리에서 걱정보다는 부담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한 회당 100만 원 정도 들고 6번은 해야 한대. 600만 원. 에휴.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 은주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어머님 예금이랑 퇴직금에서 다 쓰시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응, 엄마 돈으로 쓸 거야. 너희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아, 그럼 어머님 노후 자금은요? 다 쓰시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괜찮아. 연금도 있고 건강만 회복되면 뭐든 할 수 있어. 민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저희도 지금 애들 학원비며 대출 이자며 정말 빡빡하거든요. 동생들이랑도 얘기해봤는데 다들 형편이 어렵대요. 알아.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며느리 은주가 시계를 보며 민수의 팔을 툭 쳤습니다. 여보, 우리 애 학원 데려다 줘야 하는데요. 아, 그래. 엄마, 저희 먼저 갈게요. 몸조리 잘하시고요. 민수는 일어서서 가방을 챙겼고 며느리는 먼저 병실 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사흘 후 작은 아들 준호가 혼자 병문 안을 왔습니다. 엄마, 좀 어떠세요? 응, 이제 좀 낫다. 걸을 수도 있어. 그나저나 엄마, 치료비 많이 나갔죠? 응, 지금까지 2천만 원 정도 쓴 것 같아. 준호는 침대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예금이 얼마나 남으셨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 그게 왜 궁금해? 아니, 그냥 엄마가 나중에 돈 부족하실까 봐 걱정돼서요. 괜찮아. 엄마한테는 연금도 있고 예금도 아직 좀 남아 있어.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제가 지금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혹시 1,0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지금 암치료 받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빌려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제발요, 엄마.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지금 돈 한 푼이 아까운 상황이야. 앞으로 항암 치료도 해야 하고 회복하는데도 돈이 들어. 에이요, 엄마. 1,000만 원 정도야 뭐. 예금 있잖아요. 나가거라. 엄마 좀 쉬고 싶다. 준호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형이랑 동생한테 물어볼게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준호가 나갔고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하는 날 딸 수진이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들이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엄마 예금이 얼마나 남았냐고. 그래?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치료비 얼마나 더 들어요? 아직 모르겠어. 항암 치료해봐야 알지. 수진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너무 무리하게 치료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이도 있으시고. 그냥 편하게 지내시는 것도 방법 아닐까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치료비 때문에 예금 다 쓰시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엄마 돈 엄마가 쓰는 거 잘못됐어. 그게 아니라 에휴, 됐어요. 알아서 하세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고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을 때 몸은 지쳐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첫 항암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진료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암 치료는 힘드실 겁니다. 구토, 탈모, 피로감. 여러 부작용이 올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견딜 수 있어요. 선생님은 제 얼굴을 유심히 보시더니 서랍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내 주셨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제가 환자분들께 종종 나눠드리는 건데요. 하늘색 표지의 작은 노트였고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마음항해 일지예요. 치료 받으시면서 하루하루 느낀 것들을 짧게라도 적어보세요. 한 줄이라도 좋고 그림을 그리셔도 좋아요. 일기 같은 건가요? 비슷하죠? 근데 일기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거예요. 감정을 기록하고 작은 감사를 발견하고 힘든 순간을 견디는 나만의 공간이죠. 저는 노트를 받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이걸 쓰면 도움이 될까요? 네, 많은 환자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어요. 특히 혼자 견뎌야 하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께요. 선생님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고 저는 노트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는 비어 있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주치의 선생님이 이 노트를 주셨다. 마음항해 일지라고. 항해라는 말이 마음에 든다. 나도 지금 망망대해를 헤매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첫 문장을 쓰고 나니 가슴속에 맺혀있던 무언가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베개를 보니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랍에서 마음항해 일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 슬프다. 하지만 이것도 지나가겠지. 창밖에 참새가 와서 지저귀는 소리가 들린다. 오랜만에 듣는 새소리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쓰고 나니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두 번째 항암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다시 일지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정말 힘들었다. 구토가 심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하지만 간호사 선생님이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따뜻했다. 그 손에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다. 일지를 쓰면서 저는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자녀들은 곁에 없었지만 병원에서 만난 작은 친절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의 소중함. 그런 것들이 제 하루를 버티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요. 한 달이 지났을 때 큰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좀 어떠세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 힘들긴 한데 버티고 있어. 엄마,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요즘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무슨 생각?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항암 치료가 이렇게 힘드신데 굳이 끝까지 하셔야 하나 싶어서요. 제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요. 차라리 편하게 지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편하게 지내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치료를 중단하시고 그냥 집에서 편히 계시는 거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아직 살고 싶어. 치료받아서 건강해지고 싶단 말이야. 알아요, 엄마.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치료비도 계속 들어가고 엄마도 힘드시고. 너희들 돈 쓰라는 거 아니잖아. 엄마 돈으로 엄마가 치료받는 건데 왜 그래? 에휴, 그게 아니라. 됐어.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가슴 속에서 뭔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일지를 펼쳐 펜을 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치료를 중단하라고 했다. 편하게 지내라고. 편하게 죽으라는 말이겠지. 내가 살아있는 게 부담스러운 거구나. 눈물이 일지 위로 뚝뚝 떨어졌고 글씨가 번졌습니다. 사흘 후 세 번째 항암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고 병실에 누워 있는데 복도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병실 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민수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응, 지금 엄마 병실 앞이야.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어. 민수는 복도 끝으로 걸어가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엄마 예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봤어. 2, 3천은 쓰셨다니까 한 5, 6천 정도는 남아있을 거야.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고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아파트는 엄마 명의잖아. 그거 시세가 지금 얼마야? 10억? 그럼 우리 셋이서 나눠도 한 사람당 3억 이상은 되겠네. 심장이 귀까지 터질 듯 뛰었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오래 치료받으시면 예금 다 없어지잖아. 그것도 아깝고. 차라리 빨리.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재산을, 제 아파트를, 제 예금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병실에 들어와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누워 계세요. 제가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간호사 선생님이 나가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일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오늘 민수의 전화 통화를 들었다. 내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다.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파트, 예금 다 계산하고 있었다. 이게 내가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구나. 나는 아직 살고 싶은데. 나는 아직 이 세상에 있고 싶은데. 글을 쓰면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고 일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외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치의 선생님이 회진을 오셨습니다. 어제 컨디션이 안 좋으셨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선생님. 혹시 마음항에 일지는 쓰고 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일 쓰고 있어요. 도움이 되시나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이상하게도 쓰고 나면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됐어요. 계속 쓰세요. 그게 지금 어머님을 지켜주는 힘이 될 거예요. 선생님이 나가고 나서 저는 다시 일지를 펼쳤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일지가 나를 지켜준다고 하셨다. 그런가? 이 작은 노트가 지금 유일하게 내 편인가? 그렇다면 나도 나를 지켜야겠다.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으니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제 삶을 제가 지키기로. 퇴원하고 일주일 후 작은 아들 준호와 딸 수진이가 함께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잘 없던 아이들이 함께 온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수진이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도 옆에 앉았고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엄마, 오빠랑 제가 며칠 전에 만나서 얘기를 나눴어요. 엄마 치료비 문제 말이에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계속 치료받으시면 예금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수진이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냐면요. 아파트 명의를 저희 3남매 공동 명의로 바꾸는 서류예요.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왜 이런 걸 가져온 거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만약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아파트 상속세도 내야 하고 복잡해지잖아요. 미리 명예 이전해두면 세금도 절약되고. 준호야, 엄마 아직 살아있어. 죽지도 않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오빠 말은 그게 아니고요. 그냥 미리 정리해두시면 나중에 편하잖아요. 엄마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는 두 아이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알고 있어? 네, 오빠도 동의했어요. 오빠가 바빠서 못 온 거예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찬장에서 물컵을 꺼내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뒤따라왔습니다. 나가라. 엄마? 나가라고 했어. 당장 나가. 제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준호가 황급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네요. 서류는 그냥 가져갈게요. 가져가든지 찢어버리든지 해. 당장 나가. 두 아이는 서류를 챙겨 집을 나갔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서랍에서 일지를 꺼냈습니다. 오늘 준호와 수진이가 왔다. 아파트 명의 이전 서류를 들고 내가 죽기도 전에 내 집을 가져가려고. 민수도 동의했다고. 셋 다 똑같구나. 나는 이제 정말 혼자다. 글을 쓰다가 펜을 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진 밑머리에 뺨은 푹 꺼지고 눈 밑은 시커멓게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이게 나구나. 68년을 살아온 김영희. 거울 속 제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일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다. 심장이 뛰고 있고 숨을 쉬고 있고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 아이들은 내 죽음을 기다리지만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나를 지킬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큰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동생들이 다녀갔다며요? 제가 미리 말을 못해서.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집에 오지 마. 전화도 하지 마. 엄마,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너희 셋 다 똑같아. 엄마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잖아. 복도에서 전화하던 거 다 들었어. 엄마, 그건. 변명하지 마. 엄마는 아직 죽지 않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한참 살 거야. 너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엄마, 제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속은 시원했습니다. 사흘 후 네 번째 항암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 주치의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최근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암세포가 예상보다 빨리 번지고 있어요. 제 머리가 하얘졌고 선생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항암 치료 강도를 높여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부작용도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럼 치료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6개월에서 1년. 그 정도 시간이 남으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강도 높은 치료하겠습니다. 제가 견딜 수 있어요. 어머님, 선생님, 저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아직 포기 못해요.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암세포가 번지고 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암세포가 번지고 있다고 하셨다. 무섭다. 정말 무섭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은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지만 나는 살 것이다. 나를 위해서. 그날 밤 병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고 달은 반쯤 차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왔을까?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학생들을 위해.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살지 못했구나. 병실로 돌아와 다시 일지를 펼쳤습니다. 68년을 살았지만 정작 나를 위한 삶은 살지 못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남은 시간이 얼마든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나를 사랑하고 싶다. 글을 쓰고 나니 가슴속에 뭔가 따뜻한 것이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도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항암 주사를 맞고 나서 구토가 심하게 왔습니다. 화장실에서 한참을 괴로워하다가 침대로 돌아왔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수건으로 제 이마를 닦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괜찮아요, 선생님.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보호자분은 언제 오세요? 안 와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눈물을 불러왔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선생님이 나가고 나서 일지를 펼쳤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내 손을 잡아주셨다.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다. 가족이 아니어도 사람의 온기는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그날 오후 옆 침대 환자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혼자 치료받으시기 힘드시죠? 괜찮아요. 익숙해지니까 할만해요. 저도 처음엔 혼자였어요. 그런데 요즘엔 같은 병실 환자분들이 가족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끼리 도우면서 지내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비록 자녀들은 곁을 떠났지만 이렇게 새로운 인연들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기적처럼 검사 결과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항암 치료의 반응을 아주 잘하고 계세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네, 이 정도면 완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말 잘 견디셨어요.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병원 로비 벤치에 앉아 일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완치 가능하다고 하셨다.
살 수 있다고.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나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그날 저녁 큰아들 민수에게서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무슨 일이야? 엄마 건강은 좀 어떠세요? 왜 갑자기 궁금해?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엄마, 그게 아니라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나 이제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완치 가능하다고 하시더라. 앞으로 10년, 20년은 더 살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아파트도 내 명에 그대로 둘 거고 예금도 내가 쓸 거야. 나 이제 나를 위해 살 거거든. 엄마, 그리고 너희 셋한테 유산 남길 생각 없어. 내가 번 돈 내가 쓰면서 살 거야.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엄마, 제발?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고 오랜만에 개운한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마지막 항암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는 날, 주치의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어머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석 달에 한 번씩 정기 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일지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저는 가방에서 일지를 꺼내 선생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눈물 자국으로 번진 페이지들, 그리고 작은 그림들. 이게 저를 지켜줬어요. 이게 없었으면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스스로를 지키신 거예요. 이 일지는 그냥 도구였을 뿐이에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창밖으로 따뜻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벌써 봄이 왔구나. 제가 암 진단을 받은 게 지난 겨울이었는데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뺨에도 살이 조금 올랐습니다. 이게 나야. 다시 살아난 김영희.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며 일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혼자 산책을 나왔다. 햇살이 따뜻하다. 바람이 부드럽다.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다. 나도 다시 시작하는 거구나. 새 봄, 새 출발. 공원에서 요가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선생님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요가 배우고 싶으세요? 여기 어르신들 많이 오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해보고 싶어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첫 수업은 무료예요. 집으로 돌아와 달력에 표시를 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요가 수업.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원해서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 후 작은 아들 준호가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제가 사업 자금이 급해서 그러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제발요. 안 돼. 엄마, 제가 진짜 급하다니까요. 준호야, 엄마는 이제 내 돈 내가 쓰면서 살 거야. 너한테 줄 돈 없어. 엄마가 그럴 거예요? 친아들한테? 친아들이 엄마 죽기를 바랐잖아. 친아들이 엄마 명에 이전하자고 했잖아. 준호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일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준호가 왔다. 돈 달라고.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예전 같았으면 주었을 텐데. 이제는 아니다. 나는 나를 지킨다. 석 달 후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 검사 결과는 깨끗했습니다.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주치의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평생 커피를 좋아했지만 아이들을 키우느라 카페에서 여유롭게 마셔본 적이 없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일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완치 판정을 받았다. 나는 살아남았다. 아이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예금은 3천만 원 정도 남아 있었고 매달 연금이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나를 위해 쓸 수 있어. 저는 노트북을 켜고 여행사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여행 상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남편이랑 가려고 했었는데 결국 가지 못했지. 저는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요가 강습을 일주일에 3번 다니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기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이어 부산, 경주, 강릉까지 혼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일지는 이제 5권째를 쓰고 있고 매일 밤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아이들은 명절에도 연락이 없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으니까요. 오늘 아침 공원에서 요가를 마치고 벤치에 앉아 일지를 펼쳤습니다. 69, 새로운 나이를 맞이했다. 작년 이맘때 나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행복하다. 진짜 행복하다. 옆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뭘 쓰고 계세요? 아, 일기 같은 거예요. 마음항해 일지라고. 아이고, 그게 뭐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일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제 마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힘들 때 이게 저를 지켜줬어요. 아이고, 나도 한번 써볼까? 그럼요, 써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새 노트 한 권을 꺼내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할머니가 노트를 받아 들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가 받은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일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공원에서 만난 할머니께 노트를 선물했다. 그분도 새로운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 나처럼 68년을 살았지만 진짜 내 인생은 지금부터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행복하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고 저는 오랜만에 평화로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민수예요. 큰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괜찮아. 너를 용서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엄마 몫이야. 근데 엄마는 이제 너희 생각 안 하면서 살 거야. 어머님, 엄마는 행복해. 정말 행복하거든. 그러니까 너도 내 인생 잘 살아. 엄마한테 기대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시원했고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일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 항해 중이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방향은 내가 정한다.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에게는 나 자신이 있으니까.